안녕하세요. 이제 곧 칠순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에겐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고 상상도 못할 반전이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20대 젊은 시절에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어릴 때라 뭣도 모르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착하고 배려 넘치는 사람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혼을 보냈답니다. 그이와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보니 제가 남편을 정말 잘 만난 거라 다시금 깨달았고 그 일을 더욱더 깊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보니 얼마 뒤에 바로 아기가 들어서더군요. 저희 부부는 날아갈 듯 기뻤고 앞으로 찾아올 날을 준비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이듬해 어여쁜 아들이 태어났고 저희 세 식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아들이 입을 떼고 걸음마를 떼는 걸 보면서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도 했죠. 세월이 흘러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저희 부부는 직장을 정리하고 크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신 데다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이 꽤 많아서 사업을 할 때가 온 것 같아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뒀죠. 사업은 남편의 능력으로 운영됐고 저는 육아를 하며 틈틈이 손을 보태어줄 뿐이었습니다. 사업체는 대박을 터뜨렸고 이대로 가면 상상도 못할 돈을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남편은 오너고 자리를 편하게 비울 수 있었으니 금요일에 회사를 가지 않고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조용하고 시원한 숲 안에 있는 캠핑장으로 가서 세 식구가 고기도 구워 먹고 아들과 보물찾기와 딱지치기도 했고 고무줄 놀이도 하면서 힐링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세 식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불이 났는지 쾌쾌한 냄새가 잠을 깨웠어요.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 아들을 깨우려는데 아들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텐트 밖으로 가봤더니 캠프파이어를 하고 제대로 불을 끄지 않아 불씨가 커져서 캠핑장에 텐트 여러 개를 태웠고 숲의 일부도 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화장실이 급해 혼자서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불을 피하지 못하고 다쳤습니다. 엄마! 엄마! 호찬아 어디니? 계속 소리쳐봐!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따라 뿌연 연기를 뚫고 아들을 찾아 안았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서 얼른 장소를 옮겼습니다. 엄마, 뜨거워. 얼굴이 뜨겁고 쓰라려. 호찬아, 조금만 참아. 구급대원 아저씨들이 도와줄 거야.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어. 엄마 손 잡고 조금만 참아.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화상 때문에 눈도 못 뜨고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이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윽고 119 소방차가 와서 불을 진압해 금세 불이 꺼졌고 환자들을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은 심하게 화상을 입어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답니다. 피부를 긁어내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아들의 얼굴의 반쪽은 흉터가 남게 됐습니다. 여행 중 이런 큰 사고를 당하니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캠핑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관계자가 증오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밝은 모습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부모인 저희는 절대 괜찮지 않았어요. 피부 이식 수술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흉터를 지우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반쪽 얼굴에 평생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친구들이 놀리진 않았지만 피해 다니는 게 느껴졌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아들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자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불편해하고 징그럽게 여기는 눈빛이 싫다고 학교를 그만뒀죠. 저희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줬고 집에서 혼자 공부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게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이라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됐죠. 그런데 집 밖을 너무 나가지 않자 걱정이 됐습니다. 호찬아,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엄마 아빠랑 산책이라도 나가자. 아니, 불편해서 나가기 싫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고,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고 아무렇지 않게 묻는 노인들도 싫고. 너 예전에 한번 어떤 노인이 네 얼굴 보고 한마디 했다고 이러는 거야? 딱 한 번 그런 건데 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둔 거야? 네 얼굴 보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움직이자. 싫다는데 왜 그래? 나 좀 그냥 내버려둬. 혼자 집에 있는 게 편하단 말이야. 아들은 얼굴에 화상 흉터가 생긴 게 저희 부부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왜 캠핑장에 데려갔으며 화상을 입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느냐고 따져댔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죄인이 된 얼굴로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나이를 조금 먹어 20대 초반이 되자 철도 들고 용기가 났는지 저희 부부의 회사에서 일해보겠다고 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오너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바닥부터 일을 배우면서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기특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수습 직원으로 3개월 동안 허드렛 일과 상사들의 심부름 같은 일들을 하며 회사 생활을 했는데 아주 밝은 태도로 임했습니다. 아들의 근무 평가를 봤더니 매우 우수하다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자리 하나를 줬습니다. 아들은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일이 끝나면 호프도 한 잔씩 하고 들어왔고 주말에 여행도 다녀오더군요. 히키코모리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전한 걸 보니 저와 남편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사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애인 소개를 한다고 하니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혹여나 아들이 화를 낼까봐 여자에 대한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며 소개하러 데리고 온 걸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20대 후반인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었는지 어렵게 운을 떼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예요. 아유 그래? 아이 정말 예쁘시구나. 이런 애인이 있었는데 숨겨온 거야? 엄마 서운한데?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그냥 확실해지면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는 결혼할 만큼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뭐? 결혼까지? 벌써 그런 사이가 된 거야? 둘이 얼마나 만난 거고 어떻게 만난 거야? 궁금하네. 지연이는 저랑 회사 동기인 지철이 여동생이에요. 박지철? 너랑 단짝인 동기 말하는 거니? 어머 세상에. 박 대리가 자기 여동생을 너한테 소개해 준 거야? 네. 그 친구가 저를 좋게 봐줘서 매제로 삼고 싶었대요. 친구 여동생하고 소개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저희 사귄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이가 많이 가까워져서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지철이는 제가 회사 오너의 아들인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지연이도 오늘 알게 됐고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박 대리가 제 아들의 정체를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동생을 소개해 준 것 같더라고요. 눈빛을 보니 예비 며느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역시 아들을 진심으로 봐주는 게 보였죠. 아들의 화상 흉터를 아무렇지 않게 어루만지는 며느리의 손길을 보자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바로 상견례를 진행했는데
예비 며느리는 오빠와 둘이 나왔습니다. 사돈 총각인 박 대리는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이죠?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박 대리 놀랐죠? 우리도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박 대리가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동생까지 소개해 준 걸 몰랐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니 한 식구가 되겠군요. 사모님, 이게 진짜예요? 호찬이 부모님이 회사 대표님과 사모님이라고요? 좀 당황스럽네요. 호찬이가 말하길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놀랍네요. 박 대리 많이 놀랐나 보네. 그렇다고 우리 호찬이를 반대할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사돈 두 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분들인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동생과 이어준 거잖아요. 전 이 순간 모든 것이 영광일 뿐입니다, 사모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박 대리, 다른 가족은 없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가족 이야기를 따로 묻지 않아서 잘 몰라서 말이야. 네,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가족은 저와 여동생 둘뿐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네. 박 대리가 동생이랑 둘이 힘들었겠어. 아니에요. 힘들긴 해도 사라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저희 남매는 충분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남매 둘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하기도 하고 빨리 좋은 시모가 되어 부모 노릇을 며느리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아직 20대고 형편이 좋지 않으니 결혼 준비는 모두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을 평생 웃게 해줄 동반자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줬죠.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됐습니다. 자주 반찬과 필요한 용품을 사서 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항상 며느리의 오빠이자 아들의 절친인 사돈 총각이 놀러와 있었습니다. 박 대리, 아니 사돈 총각, 오랜만이네.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더니 준비는 잘 돼가나? 네, 사모님 덕분에 잘 돼가고 있죠. 그동안 회사에서 배운 게 많아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내 사랑스러운 며느리 오빠니 많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사모님. 안 그래도 사업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도움을 청할까 했어요. 사업 자금?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는 아니고요. 한 1억 정도요.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 알았어. 1억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감사합니다. 사모님,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래. 사돈 총각은 성실해서 금방 성공할 테니까 믿고 기다릴게. 잘 해보라고. 사돈 총각이자 아들의 절친인 지철군은 저희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세 자리를 잡더군요. 야망이 있어 보여 더 크게 성공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손주를 보고 싶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아이를 언제쯤 가질 건지 물어봤습니다. 며느라, 아들아, 너희 언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냐? 엄마, 우린 아직 신혼이고 나이도 젊잖아요. 조금 더 신혼을 즐기고 나을게요. 그래? 며느리도 같은 생각인 거야? 네, 어머님. 아직은 아이 낳고 싶은 생각보단 오빠랑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너희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보챌 수 없지. 알겠다. 신혼 실컷 즐겨봐. 아들 부부는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흐뭇했답니다.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아 평생 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사돈 총각인 박지철 군이 저희 부부를 찾아와 어려운 부탁을 하더군요. 사장님, 사모님, 아니 사돈 어르신, 저한테 투자 좀 해주십시오. 회사를 더 크게 확장하고 싶은데 두 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딱 20억만 투자해 주세요. 매년 20%의 이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돈 총각의 제안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익이 있다고 한들 그렇게 큰 돈을 쉽게 빌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돈으로 얽히면 끝이 좋지 않다는 걸 자주 봐왔기 때문에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사돈 총각, 이러지 말게. 자네 사업 시작할 때 1억의 도움을 줬잖아. 그리고 20억이라니.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하겠나? 사돈 두 분은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재산도 많으시니 그 정도는 쉽게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큰 돈을 빌려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네. 저희 부부가 돈을 해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더니 사돈 총각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래요? 수백억 자산가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다고요? 제 동생을 며느리로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줄 알고 부탁드렸는데 더러운 면상의 호찬이를 우리 식구로 받아줬는데 돈이 아까우셨군요. 어이가 없네요.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 아들의 얼굴이 더럽다고? 그럼 여태까지 내 아들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겐가? 그럼 불량품을 공짜로 받아줬을 줄 알았어요? 내 여동생이 더러운 면상을 매일 봐주면서 사는데 그만한 대가를 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에이, 두 분은 사업 오래 했다면서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시는 겁니까? 사돈 총각이 하는 말은 듣기 역겹고 더러웠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등 떠밀어 내보냈습니다. 이후 사돈 총각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에게 연락해보니 별일 없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를 만나봤는데 역시나 사돈 총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돈을 바라고 제 아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임신한 소식을 전했어요. 꿈에 그리던 손주가 생긴다고 하니 저와 남편은 너무 좋아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며느라, 너 진짜 임신이야? 이거 꿈 아니지? 내 어머님 벌써 4주나 됐다네요. 오빠랑 신혼을 더 즐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 애기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 너는 실컷 신혼 즐기거라.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그래,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넌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고맙다, 새아가. 그렇게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돈 총각이 다시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사돈 두 분께 좋은 일 생겼죠? 제가 무슨 말 할지 대충 예상은 되시죠? 사돈,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사돈끼리 도와가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의 피가 섞인 애기같이 태어날 텐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와 남편은 예상하고 있었고 어떤 대답을 할지도 미리 생각해뒀습니다. 저는 사돈 총각의 요구에 바로 대답해줬습니다. 사돈 총각, 아무리 생각해도 20억은 좀 심했네. 우리가 2억까진 보태줄 테니 천천히 회사를 성장시켜보는 게 어떨까? 사모님,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려고 아끼시는 거예요? 듣자 하니 건물도 여러 채 있고 회사도 잘 돼가는데 20억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이복의 사돈 총각, 20억이 네 집 개 이름인가? 우리 돈은 다 묶여있는 상태라 마련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2억 정도만 받아가게. 2억이래. 아니에요. 그냥 다른 투자자를 만나는 게 낫겠어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사돈 총각은 야망이 얼마나 크던지 2억의 돈을 거절하고 다른 투자자를 찾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들 집으로 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옷을 챙겨 입고 달려가 봤더니 아들이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웬 젊은 아가씨와 발가벗고 껴안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잠시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상간녀와 둘이서 침대에서 자는 걸 발견하고 저희 부부와 사돈총각에게 연락을 해 모이게 한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호찬이 좀 깨워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실하게 물어보자고. 그러자 사돈총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사돈, 이걸 눈으로 보시고도 또 확인할 게 남았나요? 제가 증거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놈을 제 매제로 남겨둘 순 없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아들의 이혼이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억지로 일어나 아들의 뺨을 갈겨서 깨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놀란 눈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여긴 웬일이세요? 졸려라. 뭐야? 내 옆에 이 여자 누구야?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침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아들의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오빠 이런 남자였어? 안방 침대에 다른 여자를 불러서 이러고 놀았던 거야? 아니야, 여보.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제 술을 마시고 들어오긴 했지만 분명히 당신이랑 같이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난 어제 출장 간다고 지방에 다녀왔잖아. 이 여자가 누군지 상관없어. 오빠는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우리 끝이야. 안 돼, 지연아. 나 지금 이 상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저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봐요.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침대 위에서 헐벗은 여자가 대답하더군요. 어머, 자기야,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래? 어젯밤에 기억 안 나? 술 먹다가 헌팅해서 나랑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 우리 둘이 만리장성도 쌓고 홍콩도 다녀왔잖아.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 총각이라며. 나랑 사귀자고 했잖아. 이봐요. 전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제 과음을 하긴 했어도 집엔 혼자 들어온 걸 분명히 기억한다고요. 근데 눈 떠보니까 당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오빠 웃긴다. 날 완전 이상한 년 취급하네. 나랑 한번 자려고 별 지랄을 다 하더니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 오니까 바로 모른 척 쌩까는 거야? 난 당신 진짜로 몰라요. 제발 옷 입고 나가주세요. 싫은데 유부남이 나 꼬셔서 같이 잠자리를 했으니 보상 받아야겠어. 여자의 말에 기가 차서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제 아들놈이 술을 먹고 실수를 크게 한 모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더군요. 오빠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임신한 나를 두고 다른 년을 꼬셔서 내가 잠드는 침실에서 그 짓을... 오빤 사람도 아니야.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이 여자 모른다고.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닥쳐! 이 나쁜 인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복통이 왔는지 쓰러지고 말았어요. 내 애기. 배가 너무 아파. 오빠, 빨리 병원에 데려다줘. 오빠, 아무래도 내 애기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돈총각이 뿌리치며 꺼지라고 하더군요. 그 손 치워요! 만약 내 동생 잘못되면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부숴버리고 회사도 망하게 만들겠어. 너희들 하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 썩어 빠진 인간들아. 사돈총각은 외도는 절대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임신한 며느리가 잘못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아들의 말과 저희 부부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사돈 총각에게 업혀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상간녀를 내쫓고 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너 이제 어떡할래? 네 처 같은 여자를 두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해? 너랑 이혼하겠다고 나갔잖아. 이제 어쩔 거야? 임신한 애가 배가 아프다면서 나갔어.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거냐고? 아이, 엄마, 아빠, 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술을 마신 건 맞는데 여자랑 먹진 않았다고요. 지금 눈 뜨고서야 알게 됐다니까요. 술집에서 헌팅해서 놀았다며? 이 멍청한 놈아. 네 처는 너랑 이혼하겠대. 아이, 엄마, 어제 과음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저 여자랑 왜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게 화근인가 봐요.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은 전화를 걸어봤지만 다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더군요. 제 아들이 어떻게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피운 게 확실했으니 집 나간 며느리에게 싹싹 빌라고 일러줬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총각은 몇 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사돈총각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며느라, 너 유산했니? 그게 정말이야? 이게 다 호찬이 오빠 때문이에요. 날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임신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안방 침대에서 그 짓을 하다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회사 게시판에도 올리고 고발도 할 거라고요. 며느라,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내 아들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충격으로 유산까지 됐으니 정말 미안하구나. 제 남편과 아들 놈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며느리와 사돈총각은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는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총각은 쉽게 합의 따윈 해주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으르렁거렸어요. 저희 세 식구는 사돈총각 집에서 쫓겨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봐서 너무 좋았는데 그 행복이 1년도 안 돼 깨져버리니 가슴이 아팠답니다. 물론 아들이 한 짓을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바람을 피웠으니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었네요. 며느리는 이혼 전담팀을 꾸려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제 아들의 재산 중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들에게 건물 하나를 물려줬는데 그것까지 나눠야 할 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30%의 재산을 나누기로 해서 20억의 위자료를 물어줬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넘겨준 건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손주를 잃는다는 것에 크게 상심했어요. 그나마 사돈총각이 회사를 상대로 고발하지 않아서 더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지만 며느리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냐고 해봤지만 한 번 마음이 돌아선 며느리는 아들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네요. 결국 아들은 폐인이 되어 은둔 생활을 하더군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사랑과 가정을 파탄냈으니 버티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한동안 아들 집에 찾아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혼도 내보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 회유도 해봤지만 한 달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나간 사건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내버려 두기로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확인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자며 여러 선자리를 알아봤는데 화상 흉터가 얼굴의 절반을 차지한 아들의 사진을 보고 승낙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혼남 딱지까지 붙게 됐으니 혼사 자리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도 아들은 한 달 만에 일어서서 다시 회사 생활을 하게 됐고 일상을 찾아 평범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 일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제 아들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과장 진급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나서서 결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죠. 우리 아들 이제 과장님이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 고마워요, 엄마. 부족한 아들 키워주시고 회사에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유, 감사는 무슨.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와 앞날만 생각해라.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자 중요한 일을 맡을 테니 긴장 풀지 말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좋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 머지않아 좋은 사람 만날 테니까 전처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사람은 벌써 잊었어요. 몸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큰 실수를 했으니 이혼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모두 제 탓이니까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할 거고 좋은 여자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쉬할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건강한 정신을 보여주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집 현관 앞에 손바닥만한 택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아서 이상했습니다. 상자를 집어 들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 같았어요. 그래도 궁금하니 집으로 가져 들어가서 상자를 뜯어봤습니다. 봉투 2개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청첩장이었습니다. 아들과 이혼한 전 며느리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어있었죠.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진 모르겠지만 전 며느리가 이렇게 빨리 재혼한다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투를 열어봤더니 2줄의 편지가 쓰여 있더군요. 이 결혼식에 꼭 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전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년인지 알고 싶으면 결혼식장 앞에서 만납시다. 전화번호 남길 테니 연락 주세요. 편지 내용을 보니 며느리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 며느리는 성품이 착하고 문제 일으킬 아이가 아니라 무시해버렸어요. 재혼한다는 것이 조금 짜증나긴 했지만 괜히 방해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찢어버리고 묻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편지 속의 여자가 포기를 못했는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집 앞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마주쳤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저기, 지연이 전 시어머니였죠?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대화 좀 나눌까요? 저한테 택배 보낸 사람이죠? 이봐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인생이나 사세요. 새 시집 가는 게 뭐가 어떻다고 결혼식장에 같이 찾아가자는 겁니까? 지연이랑 원수라도 지었어요? 우리 지연이한테 못할 짓 해서 찾아갈 면목 없다고요. 괜한 말 할 거면 그냥 사라지세요. 지연이가 착한 애니까 아무런 의심을 못 하셨구나. 역시 처음엔 나도 아줌마랑 똑같았어요. 그 선한 얼굴로 거짓말을 할 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사람 시켜서 조사해봤더니 아주 가관인 인간 쓰레기더군요. 그럼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이 보시죠. 이윽고 여자가 보여준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였던 지연이와 사돈총각인 지철군의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 지연아, 네 2번째 남편도 돈 주기가 싫은가 보다. 꼴랑 1억 주고 먹고 떨어지라는 건지 투자를 안 하네. 30억을 불렀는데 사돈 어른들이 싫다고 거부해서 곤란하게 됐어.
지금 내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확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아무래도 지연이 너 그만 이혼해야겠다. 너 임신했다고 구라 좀 쳐라. 초음파 사진 사올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임신 쇼하고 똑같이 바람 피운 장면 만들어서 유산한 척하고 이혼해. 오빠, 또? 오빠, 나 이번에 그냥 조용히 잘 살고 싶어. 우리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짓을 해야 하는 거야? 인연이 어디서 착한 척이야, 이씨. 나랑 같이 호찬이 엿먹인 게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하냐? 난 호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고. 근데 오빠가 시부모님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일을 불륜남으로 뒤집어 씌웠잖아. 그때 수면제 먹이고 술집 여자 불러다가 시부모님 불렀던 거 정말 충격적이었어. 게다가 임신도 하지 않은 나에게 유산했다고 거짓말까지 시키고. 이년아, 그래서 위자료로 20억 넘게 받았잖아. 너도 가담한 거야. 어디서 착한 척하는 거야? 그 돈 오빠가 다 가져갔잖아. 오빠 사업한다면서 말이야. 이 기집애가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대들지? 야, 나 혼자 잘 살려고 이래? 이 오빠가 크게 성공하면 너 진짜 잘난 남자한테 시집 보내줄 거야. 대기업 2세한테 시집 보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혼 작전 제대로 하자. 방법은 호찬이한테 써먹은 거랑 똑같아. 또 그 짓을 하자고? 오빠 이러지 마. 나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어. 이제 그만 좀 해. 여기서 멈추자고. 야, 누가 너더러 뭘 하라고 했냐? 그냥 오빠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작전은 내가 다 짜놨으니까 넌 조용히 이혼만 하면 된다고. 이번에 네 남편은 재산이 호찬이보다 많다더라. 아마 오피스텔 건물 큰 거랑 상가도 큰 거 하나 운영한대. 불륜으로 이혼만 하면 돈벼락 맞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영상 하나를 보니 전 며느리가 사돈 총각에게 힘을 못 쓰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물론 공범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죠. 이어지는 영상은 예상했던 대로 제 아들이 당한 상황과 똑같았어요. 저를 찾아온 여자는 두 번째 시모고 이 사건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이제 제 말 믿으시겠죠? 얼마나 무서운 놈년들인지. 우리 아들 재산의 30%나 뜯어간 사기꾼들이라니까요.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뇌성마비인 제 아들을 순수하게 사랑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다니까요. 듣자 하니 당신 아들은 얼굴에 화상 흉터가 크게 있다면서요. 흥신 소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며느리라는 년이 일부러 하자가 있는 남자들을 골라 결혼해서 지 오빠랑 짜고 수면제를 먹이고 바람으로 뒤집어 씌우고 막대한 위자료를 뜯어간다는 거죠. 임신과 유산도 모두 거짓말이고요. 그 돈으로 사돈 총각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보아하니 며느리는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치 하나 부리지 않고 사기친 돈을 모두 지 오빠한테 가져다 바친 것 같더라고요. 모두 사기극이었다니. 전 아들을 믿지 못하고 혼만 냈는데 후회가 되고 미안하기만 하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기 아주머니, 우리가 나서서 이 사기꾼들 막읍시다. 정의를 실현시키자고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온몸에서 분노의 힘이 끌어올랐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세 번째 결혼식이 있던 날, 두 번째 시모와 같이 찾아갔답니다. 예식장 안에는 하객들이 넘쳐났어요. 알고 보니 신랑이 유명한 강사더라고요. 그리고 하반신 마비 환자여서 휠체어를 타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몸에 하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돈을 갈취하고 이혼할 생각일 테죠. 저와 아주머니는 몰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이윽고 신부 입장을 하는 며느리와 사돈 총각이 보였어요.
휠체어를 찬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앞으로 힘들게 행진하더군요. 그리고 주례자 앞으로 섰을 때 두 번째 시모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례자를 밀치고 마이크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신랑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부탁의 말을 건넸어요. 신랑님 잠시만요. 우리가 꼭 밝혀야 할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결혼식에 방해를 하는 겁니까? 신랑님, 이 여자, 그러니까 당신의 신부가 될 여자가 이혼 경력이 있는 건 아세요? 네, 압니다. 남편들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려고 올라왔습니까? 당장 내려가세요. 휠체어를 탄 신랑이 화를 내자 저는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마주치고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도 건넸죠. 이윽고 마이크를 든 두 번째 시모가 스피커로 목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다들 잘 들리시죠? 저는 이 결혼식을 말리려고 올라온 신부의 두 번째 시모입니다. 제 앞에 있는 분이 첫 번째 시어머니고요. 우리가 왜 이 결혼식 무대에 올라왔느냐? 그것이 궁금하시죠? 흥분들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 신부는 항상 몸에 하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얼굴에 화상 흉터가 크게 있는 남자, 그리고 뇌성마비로 걷는 것이 불편한 남자, 또 오늘은 하반신 마비의 남자까지. 이 여잔 지금 신랑과 오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오빠라는 자식과 사기를 쳐서 이혼을 해왔거든요. 시댁에서 돈을 한두 차례 뜯어내고 돈 나올 구멍이 막히면 남편을 수면제로 재우고 술집 여자 섭외해 와서 불륜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임신 상태에서 놀라 유산을 했다고 거짓쇼를 벌이는 거죠. 남편들은 자기들이 실수한 거라 믿고 속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송해서 돈을 뜯어가서 뭘 하느냐? 바로 저기 신부 오빠가 사업하는데 돈을 죄다 퍼붓더군요. 사업을 크게 성공하려고 지 동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결혼식을 축복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 같이 말려야 할까요? 그러자 사돈 총각이 말을 끊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동생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서 새로운 행복까지 망칠 셈이야? 당장 꺼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나가란 말이야! 이 개자식아, 넌 네 여동생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이러고 사니? 진짜 인간 말종이다. 순진한 동생 꼬드기고 가스라이팅해서 모자란 남자만 골라서 결혼시키고 돈을 뜯어냈지? 돈 주는 걸 멈추면 바로 불륜으로 둔갑시켜서 이혼 위자료 챙겨 먹고. 이 더러운 사기꾼 놈아! 넌 이제 아웃이야! 이봐요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당신들 아들들이 바람나서 이혼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어요. 여기 있는 하객들과 신랑 부모님을 위해 틀어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는 USB를 바로 연결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전며느리와 사돈 총각이 한 짓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흘러나오자 신랑 측 식구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큰 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휠체어에 탄 신랑도 신부의 손을 뿌리치고 무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제대로 이성을 잃은 사돈 총각은 무대 위에 있던 저와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잡더니 주먹질을 시도하더군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는지 그놈의 가슴을 한 대 쳤더니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싸대기를 흠씬 날리며 사돈 총각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답니다. 이 더러운 놈아, 동생 이용해서 사기치고 돈 벌어먹어서 좋았냐? 그 돈 처먹고 체하진 않았고. 이 미친 아줌마들이 오늘 내 인생에 제대로 태클을 거네.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명예훼손에 영업방해를 한 거라고. 아이씨고,
네가 훼손될 명예가 있긴 한 거냐? 그리고 영업방해? 아, 너한텐 네 결혼식장이 장사하는 자리니까 영업방해구나. 근데 이 개자식아, 넌 사기 결혼하려고 한 큰 죄를 저질렀어. 네 인생 오늘로서 종치게 만들어주마. 내가 이 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 줄 알아? 난 내 아들이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너희들 계획이었어.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인간 말종아! 아주머니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사돈 총각을 개패듯이 패주고 밟아줬답니다. 하객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실컷 찍고 있었죠. 이윽고 저희가 사기죄로 고소해서 찾아온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며느리와 사돈 총각은 쇠고랑을 차고 끌려나갔고 결혼식은 그렇게 개판이 되고 끝이 났어요. 물론 휠체어 탄 신랑은 자기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오늘 어지럽힌 일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죄로 끌려간 두 남매는 저와 두 번째 시모에게 사기친 돈을 돌려줬고 구속됐어요. 사기꾼 놈의 회사는 당연히 망하게 됐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유치장 앞에서 목소리를 냈어요. 지연아, 이리 와봐라. 너 내 아들한테 진심이긴 했었니? 어머님, 전 호찬이 오빠 사랑했어요.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 오빠가 시커먼 속을 알리지 않고 소개해줬는데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거라 확신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매일같이 저를 달달 볶았어요. 돈을 더 뜯어내야 한다고요. 사실 사춘기 시절부터 오빠랑 둘이 살았는데 의지할 사람이 오빠뿐이어서 시키는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이런 꼴이 됐죠. 어머님,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네 사과는 받지 못하겠다. 아무리 네 오빠를 탓한다고 해도 너도 공범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 너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네 오빠랑 연 끊어라. 그게 네가 살 길인 것 같구나.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한 번만 호찬이 오빠를 볼 수 없을까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속여서 미안하고 버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아니, 안 돼. 내 아들이 너 같은 년하고는 다신 엮이면 안 돼. 내 아들이 마음 약해져서 너를 용서할지도 모르니 그냥 깜빵 가서 반성이나 하면서 살아라. 그만 간다.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결국 전며느리와 사돈 총각은 재판을 받고 사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놨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럼 내가 바람 피운 게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라고요? 지철이가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요? 그래. 네가 회사 오너의 아들인 걸 진작부터 알고 지 여동생을 소개해서 결혼시킨 거야. 콩고물이 떨어질 줄 알고 공사를 친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1억 받아가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욕심이 나서 20억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우리가 거절하니까 너에게 바람 피운 누명을 씌워서 위자료를 뜯어낸 거지. 임신과 유산도 모두 가짜라고 하더라. 자기 동생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사는 놈이었다. 정말 무서운 놈이었네요. 그럼 지연이는요? 걔도 똑같은 년이었나요? 착한 척 하지만 지 오빠가 시키는 대로 사기를 쳤으니 다를 게 없지. 그년도 공범이니 괜히 연민 갖지 말거라. 연민은 무슨, 둘 다 잡혀갔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바람 피운 여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한 침대에서 깨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유산됐다고 했을 때 병원이 아닌 집으로 불렀잖아요. 솔직히 그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아무튼 엄마, 그것들은 벌받게 내버려 두고 다신 상종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엄마, 사실 저 사귀는 여자 있어요. 뭐야? 너 마음 복잡해서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연애를 시작했어? 네. 근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 여자예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청각장애? 그게 뭐가 어떻니? 말이 안 통하면 우리가 수어를 배우면 되잖냐. 언제 날 잡아서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아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을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어서 맏며느리의 사기 행각에 놀라지 않더라고요. 얼마 뒤에 아들이 데리고 온 새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 눈빛만 봐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직업도 수어 선생님으로 아주 유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손녀를 안고 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물려받아 바쁘게 일하고 있고 며느리도 장애학교에 나가 수어를 교육하고 있거든요. 제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세상과 두절됐다가 다시 멋진 인생을 살기까지 몇 번의 고비가 있었네요. 그래도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들이니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간 맏며느리는 자주 미안하다는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찢어버리고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돈총각인 김지철은 교도소에서 돈 많은 죄수들에게 접근해 사기치다가 걸려 재소자들에게 블랙리스트로 올라 왕따를 당하면서 매일 얻어맞으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놈은 교화가 되지 않는 사기꾼인가 봅니다. 모두 하늘이 내린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